지난 9월 9일 인도 타밀나두주 스리페룸부두르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대규모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약 1,500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이번 집단행동은 수개월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대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연간 약 400만 대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인도 사업부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입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매출이 약 1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인도 제조업 분야의 평균 월급이 19,000루피 수준인 반면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5,000루피 약 300달러로 이미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71,000루피 약 852달러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제조업 평균 임금의 무려 3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주요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의 공식 인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삼성인도 노동자 연합의 정식 승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SIWU는 2023년 말부터 조직화를 시작하여 2024년 중반까지 약 1,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공장 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15%의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그리고 연간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 인정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하루에 약 10,000대의 가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300억 루피 약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파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사태는 인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중앙정부 역시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번 파업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이번 노사 갈등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유사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도 심각한 노사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0년 12월 위스트론의 카르나타카주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약 2,0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약 7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공장 운영이 3개월간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폭스콘 역시 2021년 12월 첸나이 인근 공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는 전체 직원 17,000명 중 2,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애플의 생산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이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된 동료들의 복직과 노동조합의 공식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하루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2,000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노사 갈등은 인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도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된 인도의 계급제도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계급 차별은 금지되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계층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동 환경과 임금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그리고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과 그 결과는 향후 인도에서 기업들의 운영 방식, 노사 관계의 발전 방향,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인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향신료로 유명한 케랄라에 살고 있는 아르차나라고 해요. 케랄라는 오래전부터 향신료의 땅으로 불리며 후추, 계피, 정향, 카다멈 등 다양한 향신료의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풍부한 향신료 무역의 역사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향신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3대째 이어온 전통 향신료 상점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이 가게에서 자라났죠. 향신료의 향기와 색깔, 그리고 손님들의 북적거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면 오래된 목재문이 보이는데 그 문을 열면 향신료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나무 선반에는 수많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 안에는 터메릭, 커민, 코리앤더 등 다양한 향신료들이 담겨 있죠. 저는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요리 비법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향신료를 조합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도 느껴요. 제 오빠인 라비는 한 해외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저도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깊이 뿌리 박힌 계급 문화와 성차별이 존재해요. 일단 인도의 계급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의 계급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카스트 제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비록 1950년 인도 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개의 주요 계급으로 나뉘어요. 바르나라는 개념인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죠. 첫 번째로 브라만이라는 계층은 주로 종교 지도자나 학자였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이 속한 계층이죠. 바이샤는 상인이나 농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계층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드라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즉 가장 하위 계층이죠. 하지만 이 4가지 계층 외에도 바르나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달리트라고 부르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배제되었어요. 이와 더불어 자티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자티는 더 세부적으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나뉜 집단이며 자티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부모가 속한 자티에 따라 같은 직업을 물려받았고 자티 간의 결혼도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자티는 마치 작은 사회적 집단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이 제도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결혼, 그리고 심지어 일상적인 상호작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2019년 인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약 70%를 상위 카스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위 카스트가 대부분의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위 카스트와 달리트는 여전히 낮은 임금의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종종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 청소부의 대부분이 달리트 출신인데 이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요. 교육 분야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상위 카스트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며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 하위 카스트 학생들은 시설이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교육의 질 차이는 나중에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져 불평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차별이 더욱 두드러져요. 2020년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리트 여성의 문맹률은 상위 카스트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의 차이를 의미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기관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일정 비율을 하위 카스트와 달리트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정원의 27%는 기타 후진 계층에게, 15%는 지정 카스트에게, 7.5%는 지정 부족에게 할당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정책은 상위 카스트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할당제로 입학이나 취업은 했지만 실제 학교나 직장에서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할당제의 혜택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요. 하위 카스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같은 카스트 내에서도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저 같은 젊은 세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년 동안 누적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죠. 저도 오빠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1948년에 제정된 공장법이에요. 이 법은 여성이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죠. 게다가 많은 공장들이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탈의실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해요. 이 때문에 아예 여성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인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은 겨우 20%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오빠를 부러워했어요. 오빠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은 소식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빠의 공장은 아니지만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알고 보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는 임금이 이미 인도의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현재 임금의 50% 인상, 향후 3년간 약 3배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임금은 일반 제조업 노동자의 거의 4배가 돼요. 저는 이런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무리한 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걱정돼요. 만약 기업들이 이런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해외 기업들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갈 건가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 문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인도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그대로 두면 많은 기업들이 인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동시에 기업들이 인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같은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법규들도 개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성의 야간 근무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여성들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같은 인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 모두가 너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임금을 원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합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신 각자 도생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도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제 욕심만 차리려 했던 적이 있어요. 오빠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우리 가게의 이익 일부를 지역의 교육 사업에 기부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지역 여성 단체에 가입해서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보려고 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노동자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갈등이 있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모국, 인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 푸념만 한 것 같아 아쉽네요. 다음번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 삼성전자 공장의 노사 갈등을 바라보는 인도 여성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인도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얽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도전과 그들의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겪는 노사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의 노사관계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노사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